자, 구자홍 차장님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안철수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윤 후보의 이 지지율이 주춤한 사이에 안철수 후보의 이 지지율이 10%까지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충분히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고요.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내홍을 빨리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 윤 후보는 계속해서 이 지지율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 하락세의 반대편에 있는 안철수 후보의 상승률이 이어진다라면 만약에 윤석열과 안철수 지지율의 격차가 점점점 좁혀지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라면 야권 후보 단일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 윤석열과 안철수 둘 중에 하나가 대표 주자가 돼야 된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좀 연령대별로 지지율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제 이 여야 가리지 않고 대선 후보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청년층의 표심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눈에 띄는 게 안철수 후보만 20%를 넘었습니다. 대변인님. 어떠세요? 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2030 네. 자영업자가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요. 일정 부분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구자홍 차장님이 계속 이제 단일화, 연대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민주당 쪽에서는 연대, 연정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제가 기억하기로 12월에 한 2번 정도 안철수 후보한테 제안을 하면서 뭐 1월에는 이재명 후보가 또 직접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서 연정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안철수 후보의 명확한 발언은 이렇더라고요. 송영길 대표가 계속 민주당 대표죠. 연대, 연정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헛된 꿈 꾸지 마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재인 정부 심판을 같이 할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연합정부론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자 보도에 의하면 내가 대통령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국무총리를 하면 연합정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최근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안 후보도 체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20, 30대가 너무나 어려운 사회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에서 거대 양당 후보는 계속 서로 비난하거나 또는 과거에 발목 잡는 그런 말만 하지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의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접니다. 제 진정성이 조금씩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해서 반드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자, 김관욱 교수님. 네. 자, 설쯤 해서 3강 트로이카를 만들겠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 3강의 구도를 만들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후보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3강의 어떤 트로이카가 아니라 1강 2중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10%는 훨씬 올라갈 공산이 있어요. 한 10%대 중반 정도. 그만큼 이제 윤 후보가 이제 추락을 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40%, 20%, 15% 이 정도 선상에서 이제 움직일 공산이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단일화 요구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에게 단일화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주인공이 돼야만 하는 것이지 여기서 본인이 내려놓고 상대에게 후보를 자리를 준다 이런 거는 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 단일화의 가능성도 굉장히 낮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철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번에도 한다 그러면 사실 정치권에서 신뢰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공학적인 어떤 상황으로 다시 재현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정책 경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를 경쟁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탄력을 받으니까 이에 대해서 윤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나 우리 안 후보님이나 뭐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 열망은 마찬가지로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소통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윤 후보 국민의힘의 이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안 후보에 대한 러브콜은 여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경계 없이 유능한 사람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실용내각, 통합내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본인의 단독의 힘으로 집권할 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쉽지 않지 않겠어요?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이런 민주당의 러브콜이 이런 평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장 이제 하겠다라기보다는 네. 야권 단일화를 막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선수를 치는 네. 셈이 있죠. 그러니까 네. 안철수는 그 윤석열과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할 사람입니다. 특히 뭐 구체적으로 송 대표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하나가 이 과기부총리 신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출신이고 이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후보가 적임자 아니냐 이런 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과연 이제 여권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논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본인은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있고 시대 교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 끝까지 완주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끝까지 완주한다고 해서 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이 완주하게끔 지지를 보내줬을 때만 완주가 가능하거든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지금은 하락세입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이준석 대표와의 내홍을 극복하고 다시 원팀을 이뤄서 정권교체 여론을 모아 나간다라면 다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로 반전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 상승세는 꺾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건 안 후보의 어떤 희망사항과 달리 윤석열이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이 어떻게 원팀을 이루느냐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미래가 좀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좀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된 게 아니냐. 안철수 후보와 워낙 이준석 대표 간 사이가 좋지 않으니 네. 이 악연을 고려해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사이에 좀 통합 얘기, 연대 얘기가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적인 거리두기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정치라는 것이 실험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촉박한 일정입니다. 만약에 그런 심모 원력,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면 저는 뭐 그것이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약간 거리두기를 한다는 건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 떨어지는 거 윤 후보뿐만 아니라 윤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가슴을 졸이고 있거든요. 그건 실험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것은 현상을 이게 합리화하고 약간 분석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여야 모두 가릴 것 없이 이번 얼마 전에 전해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의 영향이 어떻게 다가올까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여론조사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결과로는 찬성이 61%로 나왔어요. 교수님, 그러면은 뭐 역풍이라고 할까요? 역풍은 없었던 걸로 저희가 진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역풍이 되려면 사실 근거 없는 사면이 돼야만 네. 이제 사실 역풍이 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면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사과와 반성. 이런 거를 통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였잖아요. 그런데 사과와 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한 거는 건강이라는 부분이 사실 심화될 경우에 그것이 더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사면 결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풍의 진원지라고 하면 진보 진영이었을 텐데 진보 진영 특히나 이제 촛불을 드셨던 분들에 대한 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반대 뭐 이런 것을 텐데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당장 뭐 역풍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윤 후보 입장에선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느 정도의 악연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윤 후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정치인입니다. 제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또 그 법 집행을 한 부분과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좀 빠른 쾌유를 늘 빌고 있습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에 의하면은 2월 중순경에 아마 이 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메시지가 거기에 담길 수도 있고 안 담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약간 궁금한 내용, 아까 저희가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본 내용입니다. 좀 결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공수처 사찰 논란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이 공수처는 문제가 아니다. 검찰도 많이 수사하면서 통신조회하고 있다. 근데 우리만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의 통신조회 이 사안이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앞으로 어떤 더 결과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5명 중에 88명, 그러니까 84%가 지금까지 확인이 됐고요.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적은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을 때도 통신자료 조회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검찰에서는 280만 건을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여기서 이렇게 공수처 처장이 그러니까 왜 검찰은 얘기 안 하고 우리만 이러냐 얘기도 하는데요. 검찰은 그 시기에 처리한 사건 건수가 220만 건 처리하면서 282만 건인지 184만 건인지 이 숫자도 달라요. 그거를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했다는 거니까 한 건을 했냐 마냐 이게 논란인데요. 근데 저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검찰이 이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하는 주된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건이 있을 때 다단계 사기 피해자 그럼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이 이렇게 많은 것도 이상할 뿐더러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그리고 이게 그 공수처에 있는 사건과 관련돼서 조회를 했다면 작년 2021년 4월 5월 정도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경선 기간 2021년 10월에 이게 집중됐던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한 건 기자분들을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분들 모친까지 하고 하는 그런 언론 사찰까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세 번째 순서에서는 주목받은 제3지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영향 마지막으로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까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